1월 1일 대지진, 1월 2일 항공사고, 1월 3일 큰 화재. 2024년이 되자마자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난리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박간의 방송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훈훈하게 시작하고 싶은 2014년인데 예.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지금 완전 난리가 났죠. 예, 뭐 일본 열도가 말 그대로 흔들리고 불도 나고 뭐 지금 뭐 난리입니다. 원래는 뭐 빨간 뉴스가 정말 많은 시기예요, 지금. 그렇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특히 2024년 시작되고 나서는 여느 때와 다른 이제 신년 분위기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14년 게 일본이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상 오늘 얘기하라는 그 내용 나 알아요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본 소식 듣는 거랑 일본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느낀 뉴스의 온도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초부터 난리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일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네이버네요. 1월 1일 4시 10분 발생, 혼슈 도야마 북쪽 90km 해역 이래가지고 일본이 약간 좀 튀어나오는 반도 같은 데서 이제 지진이 좀 크게 나가지고 이게 아마 뉴스에 많이 떴을 겁니다. 연합뉴스네요. 2보 1세 첫날 규모 6.7 지진, 북부 연안 쓰나미 경보 이렇게 떴다. 그리고 1 강진에 힘없이 쓰러진 7층 건물, 지붕 파손 도로는 갈기갈기 이래가지고 이 사진 이거 아마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보도가 된 걸로 알거든요. 큰 빌딩이 넘어지면서 이 목조 건물을 깔아뭉갠 거예요. 이게 뭐 수색을 하고 하는데 이게 힘들죠. 왜냐면은 지진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큰 게 내리고 나서 오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진이라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센 크기의 지진이 계속 납니다. 예, 그럴 때 이런 게 구호 활동에 엄청나게 큰 차질을 주거든요. 자, 그리고 동해 묵고 최고 67cm. 쓰나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예 이제 무관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당장에 이번엔 동해 바닷가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몸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바닷물이 밀려가는 거예요, 한국 쪽에서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지진이 1월 1일에 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월 3일에도 뭐 매근 진도 3, 4, 3, 3, 3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1시간 단위로 이런 지진이 아까 그 지역에 계속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른쪽에 나오는 진도 3, 4도 이거는 생각보다 커요. 당장에 이번 지진의 뭐 흔히 말하는 본진, 제일 처음에 크게 나온 지진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최대 진도는 7이었습니다. 일본 이게 이제 혼슈 다 흔들리죠. 참고로 박간에는 여기 살고 있거든요. 여기 1 써있는 제일 위에. 저희 동네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대신 일본 본토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원지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예를 들어 도쿄 지역이라든지 오사카, 나고야 지역도 이번에 꽤 흔들렸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1월 1일이 설날인데 예를 들어 설 특집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이제 일본 개그맨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버라이어티 이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큰 게 방송을 하는데 다 중간에 잘리고 화면이 딱 바뀌고 지진입니다. 쓰나미입니다. 도망치세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 있고 모여 있고 이런 시간이 이게 터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좀 느끼는 충격이 이번에 좀 상당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것만 있었냐? 이것도 아니죠. 예, 1월 1일에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1월 2일이죠. 예,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엄청난 큰 쇼킹한 사고죠. 예, 1월 2일에 이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기가 착륙하다가 다른 비행기랑 부딪혀가지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팡 이제 사고가 나는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도 처음에 생중계, 생방송 시작했을 때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분들 어떻게 됐는지 정보가 없어서 그렇죠. 뭐 일본 사람들 이거는 라고 정말 걱정했죠. 왜 이렇게 추미코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일본에 처음에 속보가 이렇게 떴어요. 예. 공항에 비행기가 이렇게 막 불타면서 이제 뭔가 난리가 난 느낌이 나면서 화면에 뭐가 잡힙니까? 예, 뭔가 이런 글씨가 보이죠. 예, 이게 뭐냐면은 재팬 에어라인입니다. 일본 항공이요. 왜 일본 사람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냐면은 전 세계 항공 사고 중에 제일 많은 희생자를 낸 1985년 8월 12일에 일본 항공 123편 이때 52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항공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 기억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왜냐면 매년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날이 그렇죠. 오면. 그 항공사가 이번에 이렇게 뜬 이 일본 항공 재팬 에어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타는 모습이 딱 떴을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한 1시간 정도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뭡니까? 한국어로 번역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승무원 승객 379명이 18분 만에 전원 탈출. 이래가지고 다 살아났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마음을 쓸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던 그 영상에는 이미 없었던 거죠. 그렇죠. 불난 상태 전에. 전에 이제 다 나갔는데 이게 이제 정보가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본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일본 항공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있잖아요. 승객들을 대피시켰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바로 또 뜨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전 세계 어느 항공사 있잖아요. 다 타더라도 여러분 처음에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안전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벨트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뭐 연예인이 등장하는 것도 재밌게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런데 그렇죠. 일본 항공의 안내는 진지합니다. 이 항공사는 아직까지도 안내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은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세요 이러면서 무서운 얼굴로 나오는 게 일본 항공 기내 있잖아. 처음에 안전 그 영상의 특징이에요. 다른 부딪힌 비행기 이 해상보안청에 기차를 타고 6명 중에 5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망이 일어난 이제 항공사고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것도 1월 2일 연초부터 일본 사람들이 껄끄럽다는 거죠. 사실 일본에서 좀 다른 이유로 좀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은 NHK 뉴스네요. 하네다 잘 아나 총 100편 이상 결항 신칸센 임시열차 이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일본은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에 뭐합니까? 귀성갑니다. 작년이네요. 12월 29일 뉴스입니다. 연말 연시에 귀성 러시 본격화. 고속도로는 최대 40km 정체 이래가지고 연말에 고향집으로 가서 연초에 가족끼리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 타이밍이 1월 2일이었거든요. 그 1월 2일에 하네다 공항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이 나다 보니까 활주로가 폐쇄가 당한 거야. 그럼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네다 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 비행기도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 그러다 보니까 도쿄가 마비가 돼.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공항에서 뭐 밤을 새운 사람도 있다. 아니 뭐 신칸센을 타는 신칸센도 이미 만석이다. 왜? 비행기 말고 이미 신칸센 예약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칸센도 임시 나왔잖아. 버스도 임시로 내고 있잖아요. 뭐 각종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 다 만석이니까. 다 만석이니까. 일본 전체 모든 사람들의 역량이 있었던 겁니다. 1월 2일 날에. 뭐 지진과 다르게 이런 항공사고는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이제 원인 찾기에 들어갔거든요. 여객기 운행한 일본 항공사가 일본 항공에 이번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에게 뭐 심려를 드려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착륙 허가가 나가지고 착륙을 했다. 라고 일본 항공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제탑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일본 항공 여객기에게는 착륙 허가를 줬다. 그런데 해상보안청이 기체 그 비행기에게는 너 기다려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관제탑이. 그러면 또 다른 쪽 입장이 나오죠. 아까 제가 6명 중에 5명이 사망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1명인데 그게 기장입니다. 그 기장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닌데 관제관에서 이륙 허가가 나왔는데 라고 또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객기도 착륙해다. 오케이 착륙. 관제탑 여객기 착륙은 맞는데 다른 비행기는 기다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요. 다른 비행기 아닌데 우리도 뜨라 했는데 이러니까 말이 이제 진술이 다른 거지. 그랬는데 교신 기록 블랙박스가 있죠. 그 블랙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해상보안청 비행기 니들한테 이륙 허가가 안 나왔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야.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이 착각을 해가지고 활주로에 들어가서 일본 항공기 사고가 나고 본인이 운전하는 해상보안청의 기장 말고 나머지 5명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일으킨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은 겁니다. 이게 더 가슴 아픈 게 해상보안청 비행기도 그냥 뭔가 일단 연습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해상보안청 기체가 왜 등장했냐면은 지진 난데 구호 물품 보내려고 임시적으로 떨었던 거야. 평소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네다 공항이 여러분 엄청 바쁜 공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객기 말고는 잘 안 들어가는데 지진 났대잖아. 1월 1일 날. 근데 지진 났으면은 이게 도로가 갈라지고 물품이 안 갑니다. 그래가 해상보안청에 물건 싣고 비행기가 뜰려다가 임시편으로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당장에도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일본항공 여객기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상보안청의 기체예요. JA772A라는 쪼매난 비행기거든요. 물자 실어 나르는 거. 근데 이 비행기에
역사가 또 이게 또 일본 사람들에게 또 뭔가 좀 오묘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있어. 뭐냐면 여러분, 일본 해상보안청 이제 홍보하는 홍보지 같은 겁니다. 동일본 대진으로부터의 384빌 다시금 현장으로. 이 비행기가 원래는 센다이에 있었어요. 센다이가 어디냐면 일본의 동북 지역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센다이에 있을 때 일본에 뭐가 일어났냐? 3.11이에요. 후쿠시마 대지진. 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센다이 쪽에 있는 비행기가 거의 다 괴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대지진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비행기가 이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누구냐고요? 예, 이번에 사고 난 비행기요. 그러니까 3.11 지진 때 살아남은 비행기로 이번에 일어난 지진에 구호 물품을 나르다가 얘가 사고를 내서 6명 중에 5명이 죽은 거예요. 그때 기적적으로 이 친구만 살아남았는데 결국에 가는 운명이었죠. 그렇죠. 결국에 어쨌든 지진 때문에 간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이게 1월 2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1월 3일 일본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이번엔 큐슈 지역이에요. 고쿠라라는 도시인데 역사가 좀 오래된 상점가인데 낡은 상점가, 목조 건물도 있고 예, 그런 데서 불이 나가지고 이게 또 사라진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대충 여기만 들으면 이제 느낌이 오죠. 그렇죠 여러분. 1월 1일 대지진, 1월 2일 항공사고, 1월 3일 큰 화재, 불. 2024년이 되자마자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3일 연속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로 뭐 운이 안 좋다, 불운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운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엔기라는 말을 씁니다. 엔기. 좋고 나쁨의 징후, 전조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엔기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 일어날 것 같은 모습, 그런 표식을 보았다라고 할 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 엔기라는 이 단어를 1년 중에 어떤 날에 제일 많이 쓴 줄 아십니까? 바로 1월 1일입니다. 당장에 이 일본의 설 연휴 기간이 쇼가츠 상가니시라는 말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까지가 설 기간이에요. 예. 이때까지의 흔히 말하는 운수 같은 걸로 올 한 해를 점친다라는 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집 앞에 이런 걸 달아둡니다. 이게 시메나와라는 거거든요. 요런 거를 요런 식으로 문 앞에 장식을 해놔요. 예. 왜? 이게 아까 말한 엔기가이 올 한 해 좋은 운수랑 좋은 신이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 좋으라고 이런 걸 달아두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카도마츠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건물 앞에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놔둬두고 있잖아요. 올 한 해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올 한 해도 장사 잘 되기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 한 해 운수 대통을 바라는 의미로 뭔가 좀 미신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해둡니다, 일본은.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뭡니까? 오세치라고 말하는 일본의 설 음식인데 왜 이런 걸 일본 사람들이 설에 먹냐면은 올 한 해 무병장수, 운 좋기를 바라면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도 아니죠. 뭡니까? 일본 사람들. 예, 1월 1일에 신사에 가잖아요. 신사에 가서 일본 사람들 손 딱딱 치고 새해 소원 빌고 거기서 또 뭐합니까? 예, 오미쿠지라 해가지고 운수 뽑기 합니다. 예. 올해 좋길 해서 보는 거죠. 여기 뭐 대길 이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신사에 이렇게 매달아 두는 거. 이게 일본의 문화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가족끼리 있다든지 있잖아요. 좀 평온하게 보내려고 하는 게 이 3일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기본적으로 일본에 사는 분들은 엄청 신경 쓰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TV에서도 올 한 해 운수 대통입니다. 여러분들 잘 나갑니다. 올해도 즐겁게 시작합시다 해서 밝은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 예, 특징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올해는 처음부터 TV에서부터 지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대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난 것도 물론 있는데 이걸 떠나가지고 징후, 징조, 올 한 해가 불안하다. 나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에서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제일 무탈하게, 제일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새해를 보내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관적 이라는 이런 무드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우리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뭔가 불안감이 생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말이 나온 게 많은데 뭐냐면은 아까 보니 이런 신사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하면 운수라든지 소원 빌어주는 거 하는 거인데 이 신사 뭘 하냐면은 오하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하라이. 오하라이. 이게 뭐 재해야 떨어져라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이거 받으러 가야 되겠다. 동네에 있는 신사라는 데 있잖아요. 이런 말이 지금 엄청 나오는 거예요. 돈 왜? 내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돈 내고 안 해요. 공짜로 안 해줍니다 이거. 예. 좀 비쌉니다 이런 거. 왜냐면은 사람이 움직이잖아. 이게 서비스잖아. 신사라고 하면 이걸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의. 근데 이거도 왜 우선 이런 말 하시냐면 내가 말했으니까 우리 뭔가 오하라이 가야 되나. 난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고 일본 친년 벽두부터 난리네 이러면 추미가 옆에 딱 뉴스를 보더니 오상 저거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이런 거 가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추미코가. 이 사람 일본 사람이니까 느끼는 게 있는가 보지. 그래가지고 난 별로 이런 거 안 믿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일본 사람이라면은 본인에게 발생한 재해는 아니지만 저런 걸 보다 보면은 특히 신년 초반에 야 진짜 나도 뭔가 있잖아. 애기 끼기 전에 뭔가 이런 거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연초부터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시. 대충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진 나서 사람이 뭐 죽어요. 비행기 항공사고 그를 떠나가지고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에 그 뉴스를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2월이란 3월, 4월 다른 데 났으면은 이렇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 안타깝네라고 그냥 끝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1월 1, 2, 3에 나다 보니까 나도 뭔가 불안해. 본인이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신사 가가지고 이제 뭐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고로 박간의 결혼 기념일 1월 1일입니다. 어머나. 예. 그런 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거죠. 우리 결혼 기념일 1월 1일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냐. 그런 게 있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미신이 많이 자리 잡은 일본에서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좀 거기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고 감화되는 게 있어가지고 불안해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람들이 보는 거랑 일본 사람이 느끼는 거는 좀 더 많이 거기서 좀 뭐라 해야 되냐 본인들이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투영해서 느낀다는 게 있다는 거네요. 예. 제가 일본에 거주하는데 한국에 거주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일본에서 지진 온다는데 괜찮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 오늘 이걸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발생한다는 2015년 7월의 대지진은 정말일까? 라는 내용인데 예. 이거 요즘 대한민국에서 엄청 핫하죠. 예, 뭐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아니 뭐 각종 유튜브부터 이래가지고 기사라든지 뭐 일본의 7월 달에 큰 뭐 재앙, 지진 어쨌든 일본이 7월 달에 난리가 난단다. 그중에서 뭐 날짜를 콕 찍어서 7월 5일에 일본에서 난리가 난단다. 부터 여러 가지 한번 뉴스만 보실 겁니다. 아니 그냥 뭐 거짓말이겠지 이러는데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불안한 분 안 계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일본에서도 화제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도 뉴스 나오고 그리고 각종 유튜버분들, 유명인분들 또한 이 주제를 들고 얘기하고 있는 일본도 그런 화제인 상황입니다. 일본 현지 사항과 더불어서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SBS 비즈 비행기표 취소해야 하나 7월 일본 대지진 괴소문 확산 KBS 뉴스 그랩 그래서 일본 가도 되나요? 7월 일본 대지항설 따져봄 이래가지고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이 뉴스에 대해 가지고 한국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본 7월에 뭔가 일어난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분들 많죠. 7월에 가도 되나라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한국 분들이 일본 제일 많이 여행 오시거든요. 해외 관광객 중에. 그러니까 7월에 휴가를 잡아놨는데 이거 진짜 괜찮나? 뭔가 찝찝하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미디어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여기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장에 이 내용 자체가 그렇죠.
일본의 이제 타츠키료라는 만화가가 이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을 예전에 썼었는데 그 책 내에서 뭡니까? 대재해는 2011년 3월달. 2011년 3월달에 뭐가 있었어요? 예, 일본 동일본 대지진. 여러분이 후쿠시마로 알고 있는 바로 큰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뭐 10년 이상도 전에 뭐 발매한 책으로 이 내용을 맞췄네?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뭡니까?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진짜 대재해는 2025년 7월 달에 나온다. 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뭡니까? 2015년 7월 달에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거죠. 저번에도 맞춘 사람이니까 뭔가 이번에도 맞출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혹시나라는 이런 느낌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는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당장에 이게 여러분, 일본 내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 지난 4월달 NHK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7월에 점점점 근거 없는 재해 예언이 확산. 전문가의 견해는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에서도 이제 올해가 되고 나서 이 뉴스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NHK에서도 이걸 이제 들어가지고 각종 재해 전문가, 지진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예언이 가능한 거는 불가능합니다. 부터 이래가지고 이런 걸 믿지 말고 뭔가 있을 때는 평소부터 미리 있잖아요. 예, 본인이 방제 대책합시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뭡니까? 말했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래더라 이렇게 소문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이게 임팩트가 더 커져요. 2025년 7월에 뭐가 난다더라. 거기에서 큰 지진이 나고 뭐 땅이 무너지고 쓰나미 나고 야 이건 진짜 뭔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 분위기가 약간 괴소문과 같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뭡니까? 이건 이제 6월 달이죠. 일본의 기상청 장관이 의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거 대마 구라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해명까지 한 겁니다. 당장에 이게 아까 한국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지만 특히 이제 홍콩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여행 가면 죽는다. 일본 여행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비행기 편이 이제 캔슬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본이 요즘 그 해외 관광객, 관광 수요는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해외 관광객이 줄면은 그거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이상한 소문 때문에 막대한 뭡니까? 손해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불 끈다고 요새 이제 난리거든요. 네. 실제로 피해를 받고 있다 해서 어떤 호텔 사장님 나와서 여름 동안 취소가 많이 나와서 진짜 힘듭니다라고.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이제 하나 이런 뉴스가 떴죠. 한국경제. 일본 대재앙 예언 작가 7월 5일이 아니다. 돌연 말 바꿔. 연합뉴스. 7월 5일 일본 대지진 예언 만화가 꼭 그날이 아니야. 재해 대비하길. 점점점 이래가지고 아니 뭐야 뭔가 예언이 난다 지진이 난다 이랬는데 안 난대? 뭐 말 바꾼 거야? 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최근에 워낙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한 번 더 시끄러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일본에서 이 천사의 유언이라는 책이 지난 6월 15일에 발매가 됐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내가 본 미래라는 이 예언 만화 있잖아요. 이 만화를 지은 작가가 한 번 더 낸 거예요. 이 새로운 책을 보니까 내용이 좀 바뀐 것 같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좀 기사를 봤을 때는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2015년 7월에 일본에 뭐 난리가 난다는 건지 난리가 안 난다는 건지. 그래가지고 박간애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샀습니다. 사서 저희 둘 다 이걸 읽었어요. 예. 둘 다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이 책 두 개 다 읽었다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데 크게 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잘 안 나오네요. 그렇죠. 한국 기사에도 안 나오고 일본 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오상 그래봤자 이거 돈 벌어 먹으려고 이거 7월 달에 이제 난다니까 6월 달에 딱 신간 딱 내가지고 있잖아. 돈 벌어 먹으려고 낸 책인데 이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느끼신 분 안 계십니까? 이 작가가 이 책을 왜 냈냐면은 지난번에 낸 이 책 2015년 7월에 뭐 지진 난다는 이 만화책 이게 책을 낼 때 편집자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뭔가 좀 쓰고 싶지 않았는데 편집자가 까트 아니면 붙이고 좀 약간 자극적으로 쓴 게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낸 책은 작가가
자비로 본인 돈으로 낸 출판한 책입니다. 이거 읽으면 된다라고 작가 피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서 읽어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생각으로 이번에 이런 대지진 2015년 7월 달에 뭔가 큰 사건이 날 것이다 라는 게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이 책의 내용을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어로요.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스피리추얼. 스피리추얼. 일본에서 이 스피리추얼을 얘기할 때 대충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뭔가 정신 세계를 떠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관련돼서 적혀진 이제 책입니다. 스피리추얼. 이 스피리추얼이 사람들 받아들이는 게 좀 제각각이거든요. 물론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게 좀 도가 넘었을 때 스피리추얼이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 있죠. 스피리추얼과 음모론, 현대에 보이는 그림자, 오음진리교 사건입니다. 이 오음진리교 사건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스피리추얼 관련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 있는 오음진리교 교주가 내가 그 신이고 그 하늘에서 공중부양 가능하고 막 그런 걸로 했었거든요. 90년대 특히 일본 스피리추얼이 엄청 유행을 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큰 신흥 종교가 오음진리교였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항상 젊은이들의 이런 음모론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스피리추얼이 뭡니까?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좀 위험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좀 도를 넘은 이건 좀 사람이 좀 뭔가 세뇌까지 돼가지고 조종당한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걸 다루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리추얼, 이 영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약간은 안 좋게 보여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아까 이 책을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하냐면은 실제로 이 작가가 이 내용에서 말하고 싶은 게 본인의 영적 체험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대충 어떤 게 이 책 안에서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우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우주를 깨달았다. 9살 때 우주랑 좀 교감을 했다. 라고 하시네요. 예. 참고로 이 작가분은 1954년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 71세죠. 예. 할머니시죠? 할머니죠. 예, 그런 분인데 본인이 9살 때 이미 우주랑 이제 그 교감을 맺으신 분이라고 본인이 써주신 책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각종 이제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이제 체험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느낀다. 나에게는 예를 들어 어떠한 신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인다고 한다. 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좀 이제 이 스피리추얼을 좋아하는 사람들, 영적 관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단어를 좀 세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전생, 본인의 전생, 그리고 본인의 카르마, 윤회, 환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전세에 대해서는 이 최근에 낸 책이 아니라 이쪽에 더 많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완전 반에. 예. 특정 사람이랑 나는 영적으로 연결돼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 인도의 유명한 이 사티아 사이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사티아 사이바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 지난 2011년 매일경제입니다. 인도 힌두교의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사티아 사이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마 종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이 사이바바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처음에 이 책에서는 내가 전생에 사이바바, 아까 그 인도의 성직자의 딸이었다 라고 여기서 묘사를 하고, 참고로 이번에 나온 이 새 책에서는 딸이었다는 묘사는 안 나오는데 사이바바랑 영적으로 이어져 있다 라는 식의 서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여러분 이런 투어가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약간 스피리추얼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사이바바의 성지로 여행 이런 게 아직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아까 그 힌두교 성직자 사이바바의 행적, 흔히 말하는 그 있잖아요. 그 성지순례 같은 느낌. 예, 이런 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90년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바바가 살아있을 때 이 사이바바의 성지를 많이 갔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갔었다라는 서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피리추얼을 얘기할 때 이 파워스팟, 이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일본에서 이 파워스팟이 뭐냐면은 그 장소는 영험한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새로운 깨달음을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는 신이 있고 거기 가면은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충전이 된다 라는 곳이 일본에서 파워스팟
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해서는 일본의 여러분 항공사 잘, 예, 일본 항공이 일본 전국 파워스폿 13개 이래가지고 이런 거를 자주 기사를 올립니다, 일본 사람들. 후지산도 파워스폿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영험한 장소라는 거죠. 처음으로 이런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았다. 그런 분들은 항공사가 왜? 라고 느끼시겠지만 이거 파워스폿은 어느 정도 일반인 분들도 가는 것입니다. 조금 운이 좋아진다라는 기분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 책에서도 똑같이 이 파워스폿에 대한 소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죠. 이게 일본 나라현에 있는 텐카와 신사라는 곳입니다. 스피리추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신사라고 하네요. 여기는 본인이 찾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초대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 영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라는 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가분 말하기에는 일본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곳이라. 그렇죠. 제일 파워가 있는. 예, 그런 신사에서 여기서 신을 만난 경험담을 이 책에서 서술을 합니다. 본인이 아는 지인과 여기를 같이 갔는데 나는 이 신사에서 신이 내 옆을 쫙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걸 느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지인은 못 느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게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뭔가 그런 서술도 이 책에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좀 이 스피리추얼에 관련해가지고 자세히 본인의 경험담, 본인이 생각하는 느낌,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 책 안에 써놓은 거, 형님 자서전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 스피리추얼을 9살부터 느낀, 우주를 9살부터 느끼신 이분이 자주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항상 뭡니까? 이제 메모를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대재해는 2011년 3월달, 이것도 꿈을 꾸다가 갑자기 2011년 3월달이라는 글자가 딱 보여가지고 이걸 책에 썼었다. 이번에 나오는 2015년 7월도 이 책을 출판하기 전 원고를 마지막에 확인한 그날 아침에 꿈을 이제 꿔서 했는데 그날 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2025년 7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진이 날 것이다. 이거는 꿈에서 보인 게 아니에요. 그날 꿈에. 2025년 7월이라는 글자만 엄청나게 크게 보였는데 본인이 과거에 이 엄청난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을 덮쳐오는 꿈을 꿨었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안 왔대.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이날에 오지 않을까라는 이 작가의 생각이 결합이 돼가지고 2015년 7월 달에 일본을 덮치는 거대한 쓰나미가 올 것 같다라는 이런 예언이라는 게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추가로 얘기하면 작가분이 꿈속에서 본 것은 사실은 일본에서만 뭔가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대만, 필리핀 쪽에서 뭔가 거대한 큰 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꿈을 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만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셜로 하면은 오히려 홍콩 사람이 일본에 안 온다는데 홍콩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홍콩까지 가거든요. 대만, 홍콩까지.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 그럼 개인적으로 느낀 걸 책을 쓸 필요가 있나? 돈 벌려고, 예전에 이런 뭔가 예언서 내고, 이번에도 이렇게 책 낸 거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낸 이유는 돈을 벌려 낸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이 책의 묘사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이 사람이 어릴 때 우주를 느끼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느 한 존재에 대해서 눈치를 챘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떤 존재냐면은 창조주라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여기 나오는 이 책, 내가 본 미래 완전판. 여기 뭔가 뒤에 손이 보이죠. 예언서 뒤에 누가 옷을 입고 손이 보이죠. 이 손이 누구 손? 창조주의 손.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신책 천사의 유언이라는 책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이게 누구? 창조주. 9살 때 이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창조주를 봤대요. 이 창조주 옆에 뭔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날개 달린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게 천사거든요. 예, 본인이 천사입니다. 창조주가 보였고 이 창조주 옆에 날개 달린 그게 본인이 이 작가, 본인이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천사라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은 2025년 7월달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피셜 이 찬저즈 분이죠. 그렇죠. 이분은 있잖아. 여러 종교가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그분들도 못 가는 그런 위에 있는 분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만화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창조주가 위에 있고 옆에 천사 날아다니는 본인이 있고 이 밑에 부처님이랑 예수님이 밑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랑 예수님은 이 창조주를 올려다 보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 본인인 천사가 위에 있는 거예요. You understand?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이게 본인이 기술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밑에 각종 종교, 그러니까 7개 정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부터 각종 종교의 유명한 성인분들이 밑에 앉아 있고, 그 뒤에 이제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 옆에 있는 내가 천사인데, 내가 천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낸 거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최근의 책, 이름, 타이틀 다시 한번 볼까요? 천사의 유언. 타츠키료, 본인의 유언. 마지막 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낸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작가분이. 여기서 유언이란 말은 실제로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 본인의 역할이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기사는 뭐예요? 처음에 일본 대장 예언작가 7월 5일이 아니라 돌연 말 받고, 이건 또 이 작가가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꾼 게 이제 2011년 7월 5일이었는데 이게 기사 인터뷰가 있었대요. 지금까지 본인이 느꼈을 때, 작가 본인이 느꼈을 때 꿈을 꾼 날이 뭔가 일어나는 날과 겹치는 징크스가 있었다. 본인 입장에서요. 그런 점에서 7월 5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과거에 입을 털었대요, 작가가.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일단 7월달 조심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 7월 5일이 중요하고 7월이 중요하고 그게 아마 아니시죠. 이 많은 내용들이 이 작가의 이 내용에서 조금만이라도 전생에 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기술을 해줬더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게 다예요. 선생님들 이거 구입하시고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작가분이 말하고 싶은 건 2025년 7월 달에 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게 보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 한마디예요. 그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책에도 안 나옵니다. 예. 뭐 작가 입장에서는 작가는 이걸 진실로 본인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작가 본인분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 전생에 뭐 있잖아요, 뭐 지도자의 뭐 딸이었고 뭐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고 신도 보이고 자기는 천사 그런 사람의 입장을 인지하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아닐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내용인데, 아까 제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지만 뭐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뭐 여행 피해 이런 게 생긴다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작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하는 말이 과감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덕분에 일본 내에서 지진이라는 그런 방제 대책 의식이 높아졌다 라는 식으로 이 작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덕분이다. 여러분들 이런 게 없으면은 평소에 지진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언이 있으니까 아이고 지진 나면 어떻게 움직여야지, 대책을 해야지, 재난 대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이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좋아지지 않았냐. 그런 점에서는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점점 요즘 SNS 사회 각종 페이크 뉴스부터 해가지고 양산이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당장 우리 엄마도 그걸 알게 돼서 저한테 연락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다 들어보시고, 7월 달에 일본에 가면 안 되겠다. 저건 진짜겠다, 가짜겠다. 이걸 여러분들 각자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오늘 이 방송을 보기 전에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내용이 아마 많이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걸 기사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 책을 사서 추미코랑 정말로 자세하게 정독을 했거든요. 제가 이걸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간단한데, 여러분, 이 책이 내용이 거의 없어요. 폰트가 엄청 크고, 그리고 이 책의 나머지 반은 만화예요. 본인이 옛날에 그려던 만화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도 그렇죠. 이 책도 그래요. 이거도 그래요. 본인이 옛날에 그렸던 이 만화 이거 베스트 이걸 붙여놓은 거지, 실제 내용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 중에서도 예언이나 그걸 관련된 건 순간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영적인 체험. 어떤 식으로 우주, 창조주, 천사, 신, 그런 걸 있잖아요. 거기다 좀 자세하게 이제 본인의 체험담 같은 거를 담아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왜? 본인 천사니까, 천사 유언이라고 하니까. 본인 입장으로는. 예, 그렇게 타이틀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2025년 7월에 큰가 일어날 것이다. 누가 엄청 큰 예언을 했다. 라는 그런 측면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다만 이런 게 어려운 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 한마디 하면 그거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올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 그거 우리는 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예. 이렇다는 겁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알려드리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 어떤 기사라든 일본 그것도 여기에서 단 한 글자도 써놓지 않아요. 왜냐면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생각이 바뀌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런 생각, 저런 사고, 저런 식으로 나온 천사의 예언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왔을 때 뭐 일본 사람 미신 많이 민다만 느끼시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일본 각종 신이 있어요. 동네마다도 신이 있고, 일본의 신사, 뭐 각종 절부터 이래가지고, 동네마다 돌을 쌓아 놓는다든지, 쪼매난 있잖아, 돌 조각상을 놔둔다든지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각종 사물이나 그런데 신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일본 토속신앙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신을 뭐 아까 말한 파워스팟이 아니라 영험한 장소 이런 건 일본 사람들에게는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메이저 종교가 일본에서는 좀 약간 뭡니까 포교가 잘 안 되죠. 왜? 일본은 여러 가지 많은 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많은 신 중에서도 유일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 옆에는 천사가 이 작가분이 말한 거기 때문에 뭐 사람들마다 예 여기 느끼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걸 믿는다 또한 이거 거짓말이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선생님들한테 맡기는데 다만 항상 조심하면 좋은 게 일본 오실 때는 일본은 언제든지 지진 날 수도 있는 나라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오시는 건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 작가분 예언 없더라도 항상 일본 정부도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이런 대지진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잘 준비해 주세요라든지 그거는 평소부터 있기 때문에 아 일본은 그런 나라구나 여행 갈 때 숙소 잘 확인하고 뭔가 일어났을 때 어디에 도망가면 될까 그렇죠. 라든지 그런 그 정보는 알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일본 갈 때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 내용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저는 참고로 이 책을 읽다 중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포기할까? 제가 진짜 이 중간에 포기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 오늘 방송을 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읽고 추미코랑 몇 시간 동안 의견 교환까지 하고 오늘 이 방송을 한 겁니다. 일본 자동차 딜러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살 때 비싼 내비 사셔야 돼요. 차 사는데 이거 뭐 투자 못 하십니까? 악마의 속삭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제 박간애가 이제 이 자동차 얘기를 방송에 대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도 운전을 하고 면허증이 있고 일본에서 운전을 하고 하는데 이 자동차에 내 여러 가지 기준을 둘 때 이 내비게이션이 좀 한일 간에 좀 많이 다르죠. 특히 일본이 좀 많이 특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제가 예전에 내비 관련 회사를 다닌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안 쓰고 나는 그 요즘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 에어컨 송풍구에 딱 달아두고 난 그걸로 가. 누가 요즘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거 써 귀찮게 난 이걸로 해. 이런 사람들 혹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장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한국 드라마 그 비밀의 숲. 비밀의 숲 볼 때 주인공이 맨날 첫날 휴대폰 보고 가더라고요. 언제적 드라마? 최신 드라마 비밀의 숲. 우리는 최근에 봤지. 비밀의 숲 2도 최신 드라마. 예. 왜냐면 그게 간편하니까. 간편하니까 뽁뽁뽁 이래가지고 넣는다든지 아마 그러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에서 그렇게 이제 뭐 없어도 되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 그 다음에 중고차를 살 때, 팔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러 가거나 중고차를 보시러 갈 때, 새 차 살 때 트림에 있어서 이거 돈 한 몇백 더 주면 내비게이션이 붙는데 안 붙는데 이럴 때
내가 중고차 가격 생각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안 붙이는 분들 없잖아요. 나는 내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 휴대폰 보면 되니까 새 차 살 때도 그냥 뭐 이거 빼고 옵션 빼고 살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비가 중고차부터 해가지고 새 차 살 때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자동차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올릴 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야 신박하네. 근데 그렇게까지 저걸 매달릴 일이 있나? 진짜야? 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건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먼저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즘 자동차 사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체형 있잖아요. 자동차 일체형 내비 달려 있어가지고 라디오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연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거 안 달린 일체형 내비 안 달린 자동차를 보기 우리 힘들 정도죠 한국에서. 그리고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IT조선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충분한데 자동차 내비게이션 꼭 필요한가? 오. 솔까말 그 있잖아. 예를 들어 뭐 독삼사, 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거는 차 살면은 무조건 달려 있어. 나 그거 필요 없는데 내비 제외하면 안 돼요? 고객님, 이번에 저희가 수입하는 차는 무조건 내비 일체형입니다. 이게 HUD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결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옵션이니까 수입차 사실 때는 꼭 사야 돼요. 그래서 수입차 살 때는 거의 기본적으로 달려있다라고 보면 되죠. 한국에서도. 예. 이건 일본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돈 아까워. 이거 내비도 이거 옵션하면 몇백만 원인데 너무 아까워. 난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해서 그렇게 필요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아마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비게이션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오늘 내용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에 집착을 한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력한 설은 아닌데 일본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모터그래프 기사네요.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거 뭐냐 내비게이션 최초로 만든 게 혼다거든요. 일본 자동차 메이커 혼다요. 혼다였구나. 저도 몰랐네요. 근데 이게 자이로 내비게이터라 이래가지고 GPS가 아닙니다. 옆에 여러분 여기 필름 보이잖아요. 지도 필름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점이 있어요. 차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막 움직이는가 인지게이터 따라가주는 게 이게 혼다의 최초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나와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90년대 차 타시는 분들도 의뢰 조수석에 전국판 축척 지도 딱 가가지고 아버지가 딱 주면 아들아 딸아 지도 안내하거라. 아버지 다음 신호 우회전 했는데 좌회전 요놈 새끼 지도를 똑바로 못 보나 이래가지고 예 아마 한 번쯤은 어릴 때 인간 내비게이션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88년생인데 그렇죠. 있었어요. 어릴 때는 있었습니다. 지도. 아까 제가 뭐 스마트폰 내비 이런 얘기 하면서 의뢰 아마 이걸 생각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뭐 T맵이나 카카오는 뭐 어쩌면 국내용이니까 하지만은 해외에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내비에 연결하면은 구글 맵이 표시가 돼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애플 카플레이 이걸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걸 쓰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 당장에 오케이 구글 헤이 시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뚜링 불렀어? 왜 불러?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안 해. 옛날에 마치 우리가 있잖아. 키트 여기로 와 키트 이런 있잖아. 전격 그 제트 작전 키트 얘기하는 거. 예 그런 거면 주로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난 이거 쓰는데 스마트폰이 사실상 내비게이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끼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애플 카플레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주류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비게이션 시장이 상당히 사장되어가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뭐 사용하는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해보면 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가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비게이션이 뭐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있잖아요. 기존에 쓴 스마트폰 이거 애플이라면 아이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뭐 그냥 안드로이드 갤럭시부터 이래가지고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플랫폼 자체가 쓰기 쉬워요. 편리하고. 기존에 있던 장비를 쓸 필요가 없다는 느끼지만 여러분 일본은 어떤 분야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 기사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짜잔. 지난 2020년 4월 기사인데 이게 아직까지 유지가 됩니다. 차량 가격 10% 초과의 순정 내비게이션 시장. 자동차 가격의 10%. 이걸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본의 내비게이션 시장이 엄청 커요. 당장에 전 세계적인 내비게이션 메이커 중에서 유명한 파이오니어, 그 다음에 캐누드, JVC, 뭐 파나소닉, 뭐 소니도 만들어가지고 조금 만듭니다. 그 다음에 클라리온, 알파인도 있네요. 예. 내비게이션 메이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일본 상당히 유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가 이것 때문에 갈라파고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일본 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뭐 독삼사뿐만 아니라 이거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입차 사실 때 내비 달려오죠. 뭐 이거는 수입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소나타도 뭐 거의 달려 있고, 이쁘다. 그다음에 아반떼도 거의 달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사양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MOP, DOP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이커 옵션, 딜러 옵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본에는 아직까지 내비게이션을 딜러 옵션으로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로 얘기해보세요. 아반떼 차를 샀는데 제일 밑에 이거 그레이드를 사가지고 내비 안 달린 걸로 샀어. 근데 싸제 내비를 매립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거 매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옵션 자체를 없애버려요. 회사에서는 차를 뺄 때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네가 차를 살 때 딜러에 가가지고 내비를 정하세요가 기본적인 일본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일본 차라고 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 캠리, 그 다음에 혼다 어코드 이런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이랑 맞춰야 되니까 내비를 매립해서 팔아요. 일본 내에서도.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차종일 경우는 일본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 내비를 빼가지고 차량 가격 10% 정도를 차질하게 많이 납니다. 구멍을 뚫어놔요. 아까 세계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만드셨다는 혼다의 베젤이라는 SUV입니다. 지금 혼다에서 제일 잘 팔리는 SUV입니다. 인기 많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차예요. 이 베젤이라는 차인데 이 차 가격이 대충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천만 원 좀 넘는 차예요. 얘가 어떤 식으로 옵션을 놔두냐면은 짜잔 한국어로 보니 이런 식으로 옵션을 놔두는 거예요. 나오죠? 9인치 프리미엄 인터 내비게이션 19만 8천엔 딜러 옵션. 이게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거 다세요. 14만 3천. 이게 너무 비싸요. 그럼 이거 다세요. 9만 6천. 돈 200만 원 날아가네요. 좋은 내비 달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딜러에 재량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다 내에서 제일 잘 팔린 경차, 예를 들어 혼다의 M박스 있잖아요. 정말 인기 많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경차입니다. 이 경차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예? 경차 내비가 더 비싸. 예? 경차인데 내비가 200만 원이야. 일반 차 있잖아요. 혼다 베젤. SUV의 내비에 제일 비싼 게 19만 8천엔인데 M박스라는 경차의 제일 비싼 내비가 20만 9천엔. 200만 원 넘어가요. 이게 내비 장사라는 거 일본에. 아까 거 9인치고 이거 견자용 8인치인데. 인치도 작은데. 재밌죠? 이러니까 나오잖아. 여러분 봐. 경차 차량 가격이 14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트림이. 근데 내비를 박으려니까 내비가 비싼 게 200만 원이네. 차량 가격이 몇 프로야? 10%가 넘네요. 15% 가까이 되겠네. 이게 일본 내비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팔린 것 같죠? 팔려요. 이게 팔립니다.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스탠더드랑 8인치, 그 다음에 기본이 팔립니다. 기본이 오히려 잘 안 팔려요. 없어 보인다고 해서. 기능도 많이 딸리고. 옵션질을 하다 보면 이게 가격이 딜러 옵션질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게 일본의 경차 시장 중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차를 사게 되면은 차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실내 공간 보잖아요. 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비어 있어요. 안 사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딜러에서 혼다에서 차를 사러 가요. 야, 이 혼다 M박스 이거 경차 중에 제일 잘 나간다는데 한번 사볼까? 그냥 딜러가 얘기하죠. 선생님, 내비 구멍 쏭쏭 뚫려 있어요. 하나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물론 싸제로 달아도 되는데 싸제로 달면 호환되는 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없어 보여요. 내가 경차를 살아서 돈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싫은데 이걸 안 사? 못 사요. 이거 사게 돼요. 무조건.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보면 그 내비게이션 지도도 있고 그렇죠. 그 이런 차 내비게이션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그런 거 하는 거 귀찮다. 역시 차 내비게이션 좋다고. 본인이 쓰던 거 있잖아요. 인터페이스. 편리하다. 왜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이거.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몰라. 어려워. 잘 모르겠어. 어려워. 어려워. 구글맵 몰라. 어려워. 아이폰 들고 있잖아. 아이폰 연결하면 돼요. 어려워. 애플 카플레 안드로이드 오토 어려워. 그런 거 못 써, 우리. 못 써, 안 돼.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괜히 나온 게. 그럼 혼다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 경찰에만 스즈키, 짐니. 이거 한국 사람들은 인기죠. 이쁘다. 짭 G클래스. 짐니도 마찬가지예요. 스즈키 내비게이션. 이거 안 달면 짐니 구멍 뚫려 있어요. 얼마야? 16만 3천엔 17만 14만 15만 나오네요. 예. 제일 싸게 7인치 내비게이션 1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자동차 가격이 얼마가 나와? 우리한테 돈 1,700, 뭐 1,900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110만 원, 비싼 거는 200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200만 원짜리도 있구나. 200만 원짜리 내비가 있어요. 경차인데 200만 원짜리들이 달아요, 여러분. 안 달 것 같지? 오히려 많이 달아요. 네, 맞아요. 뭔가 내비게이션 새롭게 산다고 할 때는 아마 200 정도 필요하다는 개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즈키의 제일 잘 나가는 경차 허슬러. 이거 닥터 슬럼프 광고에가 잘 나간 허슬러. 너무 귀여워요. 이거 1,600만 원 이 정도 가격이 나오잖아요. 1,700만 원.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비예요. 여기에 박는 거야. 이게 보이는 것도 달라요. 7인치 달 때랑 8인치 달 때랑 그림이 다르잖아. 이게 여러분 자동차 타시면 아시겠지만 대시보드에 화면이 큰 게 있는 거랑 요만한 게 있는 거랑 차의 느낌이 싼마이가 나는 거랑 싼마이가 안 나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테슬라도 인터넷으로 팔고 일본도 인터넷으로 팝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뭐 이거 가스버드 인터넷으로 팔고 이러는데 일본은 언제적 시절인데 저렇게 하면서 뭐 딜러에 가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달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식으로 해라고 느끼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딜러에 이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죠. 일본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딜러가 차를 사오는 거예요. 제조업체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즈키 딜러는 스즈키에게 차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그 판매를 할 때 거기서 약간 일부분 이익을 남기겠죠. 근데 그건 이익이 별로 없어요. 어디서 남겨야 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남겨야 돼요. 딜러 옵션에서. 딜러 옵션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 매트 어떤 거 까세요. 그 다음에 뭐 디자인 있잖아. 이거 어떤 거 장비하세요. 그 다음에 뭐 제일 큰 거 내비게이션 어떤 거 다세요. 이게 딜러의 이익이 엄청나게 커요. 마진율이 20-30% 갑니다. 이게 딜러에서. 내비게이션이 하나가. 일본도 제일 잘 파는 혼다의 경차 1,400만 원짜리 차 팔아서 일본에서 남는 게 뭐가 있어. 왜 없어요? 판매 대리점이 내비게이션을 200만 원짜리 먹으니까. 딜러가 경차를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판매 촉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딜러 옵션의 딜러 재량과 딜러 이득. 딜러 그 아저씨들은 이렇게 그냥 하시잖아. 이런 내비게이션 없으면 좀 없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면 스마트폰 지도하는 것보다 그 차 내비게이션 더욱더 편리하고 좋다. 그리고 있잖아. 팔 때 중요해요. 자동차만 팔아서는 일본의 각종 딜러를 여기만, 그러니까 도요타 딜러, 도요타 본사지만 따로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딜러 업체들이. 혼다도 혼다 자회사들이 다른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딜러를 운영합니다. 이 딜러의 이득을 제일 받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일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유일하게 이걸 안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디냐면은 마츠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츠다 커넥트라는 걸 운영을 해가지고 마츠다가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냐면은 마츠다의 내비게이션은 마츠다 커넥트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달려옵니다. 어떤 차를 사더니 마츠다 커넥트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 기업이 하던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하던 내비게이션 장난을 하지 않는 게 우리 마츠다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마츠다가. 그럼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죠?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마츠다가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립니다. 이것 때문에 마츠다 차를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비를 못 고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일본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크기,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 오디오 이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츠다는 그런 걸 안 주네? 와 싫어요 라고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마츠다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츠다 판매점이 지경이 많아요. 마츠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딜러 눈치를 안 봐요. 어쨌든 본사 운영, 본사 그 지사 있잖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마츠다는 이걸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에 다 포함시키는 메이커의 돈이 다 가게. 이게 마츠다의 판매 방식이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왜 호불호가 갈려면은 일본 사람들이 나비게이션으로 제일 하고 싶은 걸 마츠다가 못하게 막아놔요. 어떤 걸 막아두냐. 오늘 제가 얘기하면서 일본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안 달린 차를 안 산다 했잖아요. 잘 안 사고 싫어한다 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에 제일 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거예요. TV예요. TV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TV 본다 이러면은 아니 뭐 DMB 그거 화질도 안 좋고 그걸 왜 봐 이렇게 느끼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 DMB라고 하면은 왼쪽이 풀세그. 그러니까 풀세그, 원세그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TV 보는 지상파 방송 있잖아요. HD 방송. 그거를 자동차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운전을 하면서. 진짜 산골짜기 안 가는 이상 도시에 있으면은 고화질 TV가 여기에 나와요. 계속 나와. 자동차를 달리면서.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달리면 화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도요타든지 혼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번에 내비 달아주시면은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차 달리시더라도 어떻게 돼? TV 나오게 저희가 스위치를
그 전원을 딱 해줘요. 이건 딜러가 기본적으로 어디든지 안 해준다면 거기 참 못 팔아요. 이런 것도 진짜. 운전자가 보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 앉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하신 분은 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딜러는 달아줄 때. 그런데 여러분 나오죠. 마츠다는 그게 안 돼요. 달려있고 순정이다 보니까 이거 키트를 잘못 달다가 자동차의 ECU 있잖아요. 자동차에 있는 다른 반도체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미터기가 맛이 간다든지 에어컨이 맛이 간다. 여러 가지 다른 전자장치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마츠다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마츠다를 안 사는 것도 있어요. 아니 나비 달려있는 거 좋은데 TV가 마츠다는 달리면서 보지도 못하네라는 게 무조건 기본으로 달려옵니다. 재밌죠 이게. 아니 TV를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라고 느끼는데 이거는 뭐 일본 사람들이 약간 TV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일본 한국처럼 케이블 TV가 그렇게 막 나와 있는 데가 아니라서 일본은 사람들이 지상파밖에 못 봐요. 케이블 TV 가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따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그래서 지상파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TV를 본다는 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심심하거든. 옛날부터 이걸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옛날 오래된 문화예요. 고속도로에서 지상파 HD 방송을 볼 수 있는 게 일본이래요. 100km로 달리면서 여기서 HD 방송이 나와. 거기는 휴대폰은 안 터지더라도 방송이 나온 데가 일본이에요. 인프라를 깔아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특히 도심부에 가면 도쿄, 오사카라든지 거기 가면은 뭐 시내 어디를 가든지 TV 그냥 풀 HD로 그냥 HD 화질을 보면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자동차의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차 파는데 차 가격이 1,400인데 20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을 팔아둔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제일 싼 게 10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이고 이게 유지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비가 자동차에 있어서. 아까 나온 기사 있잖아요. 차량 가격 10% 초과하는 순정 내비게이션에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뭔가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거를 좀 표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은 판매 대리점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익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뭐 중고차 가격 방어에 있어서 그 차가 얼마나 신차를 살 때 투자가 된 차인가를 판단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차량 가격을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내려갈 때 내비가 안 달린 깡통차야. 그 차는 차량 가격이 싸집니다. 그 차를 예를 들어서 할 때는 나중에 본인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순정 내비를 달아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 물론 싸제 내비를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차는 역시 순정이지라는 사람보다 돈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량 가격에도 많이 영향을 줍니다. 중고차를 되팔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일본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문화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저런 것에 들을 가치를 둬 저런 거 쓰잘데기 없는데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지라고 느끼지만은 일본은 이게 장사가 되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런 가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케이블 TV가 발달되고 지상파보다 TVN, 뭐 JTBC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YTN부터 이래가지고 그런 거 보는 게 더 재밌는데 보려면 그런 거 보지 느끼잖아요.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지상파 방송이 1티어고 그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량 내에서 본인은 안 보더라도 조수석이 보던지 아니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추가로 있잖아. 어린이들이 뒷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이 그 되게 뾰뾰하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초고급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일본 일반의 미니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달고 나오는 거예요. DVD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예전부터 있다 보니까 차에서 뭘 본다. 차에서 애를 태우더니 아니면 동승자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시간 때우기용으로 있잖아요. 멀티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고 없고가 차량의 가치까지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게 일본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문화라는 거예요. 이해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살아서 일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TV 틀었는데 왜 채널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 더 이상 채널도 안 나와? 듣게 볼 거 없네, 이거. 예. 근데 요즘은 좀 더 진화를 했어요. 싸제 내비가 좀 진화를 해가지고 어떤 게 나오냐면은, 짜잔, 이게 파이오니어인데 한국어로 번역. 예, 유튜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된다고 느끼죠? 아니, 위험하지 않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유튜브 볼 수 있는 거를 파이오니어라는 회사가 어떻게 돼? 광고 친다고? 근데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저희 내비게이션의 이 유튜브 기능은 운전자 보라고 만든 기능이 아닙니다. 운전자분은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뒷자리에서 아이가 가운데 고개를 빨꼼 해가지고 유튜브 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이게 법으로도 막아져 있나요? 막아져 있지 않습니다. 예, 운전자가 전방 부주의하면 벌점인데 TV 기능을 예를 들어 자동차 나올 TV가 계속 나와. 근데 어떻게 확인할 거야? 운전자가 본지 안 본지 몰라요.
이걸 다는 사람들이 과연 운전자가 안 보려고 안달까? 신호 대기 중인데 바깥에 오상이 따하 있으면 못 참지. 그런 사람 없을까? 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지도 기능도 물론이지만 멀티미디어, 시간 때우기 이거. 그런 문화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예, 딜러요. 일본 자동차 딜러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살 때 비싼 내비 사셔야 돼요. 비싼 내비 사셔야지 멀티미디어 가족들이 즐거워요. 운전자만 즐거워하면 안 되죠. 와이프분, 아이들 다 즐거워야죠. 투자하세요. 차 사는데 이거 뭐 투자 못 하십니까? 다 해요. 중고차 가격 아시죠? 차 가격 떨어지니까 내비 비싼 거 달아두고 하면은 나중에 차 팔 때도 플러스 되니까 나중에 좀 쓰다보면 돌아옵니다. 다 사요. 딜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악마의 속삭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문화 자체가 예전부터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안 하겠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겠어 라고 하면은 오히려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예. 그래서 잠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